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요즘 시청자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계시고 또 매번 할 때마다 가장 이렇게 다양한 그 반응이 있는데 가장 좋았던 혹은 눈에 들어왔던 댓글 뭐가 있나요? 한 분씩. 재훈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응원해주시는 댓글 위주로 보고 또 이렇게 근데 청국장을 보면은 약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분이서 각자 이게 다른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응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자기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성님은 어떤 게?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이라고 하면 뭐 노랑머리 잘 떠드네 뭐 이런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이면 전 다 기분 좋고요. 네, 감사하죠. 좋아요. 노란머리. 저는 지난주에 딱 그 댓글을 봤는데 와 새날에 이런 방송이 있구나. 처음 봤네요. 다음에 또 봐야겠다라 이런 비슷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92회인데 지금 처음 이게 지난주에 91회였잖아요. 열심히 더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봐주시고 또 다음에 또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얘기할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반성을 하게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되게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각자의 매력에 이렇게 빠져서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 이대로 더 자리 잡아서 우리가 뭐 500회, 100회, 1000회 가면 어떤 방송이 될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뭐 한 주가량은 별 일은 없었나요, 각자? 저는 사실 한마디 꼭 하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실 만한 분인데 오늘 한겨레에도 부고 기사가 떠서 언급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미얀마 분인데 한국에 이제 이주민으로 오셔서 이제 노동운동도 하시고 이주민 방송에서 PD도 하시고 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역량도 보여주시고 또 이주민들의 교육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했던 미얀마 출신의 아웅틴툰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로 현지에서 사망하셔서 네, 평소에는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90년대부터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었고 평소에는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셨는데 그 미얀마 돌아가셔서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 산소 생성기 있죠? 그 산소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기부받아서 이제 본인이 사는 시골 지역에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좋아하던 형님이자 우리나라 이주민들의 상징, 이 미얀마 출신 청년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형님의 명복을 빌고 다음 세상에 우리 또 좋은 데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또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진짜 열심히 또 이렇게 본인이 꿈꾸던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만큼 또 그 주변 분들이 뭐 이제 오이석 대표님을 비롯하고 뭐 저희들과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못다한 걸 잃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미얀마의 평화가 오면 또 그분 생각이 아마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분에 대한 어떤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뉴스로도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성님, 혹시 코너명 없나요 아직? 뭘로 할까요? 추천 좀 받을게요. 제발 강의 빼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그때 황희두님이 강의라고 해주셨는데 오이석의 박사과정. 박사과정이요? 이제 석사 끝난 사람한테? 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혹하네요. 환경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어떤 약간 트레이드 마크로 약간 남으셨으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환경 레벨을? 환경의 박사에 뭔가 그냥 다 갖다. 환경 강의 환경 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망가요 사람들. 환경 강의가 그러니까 환경에 약간 어떤 그런 걸 좀 담아서. 근데 저는 오이석 대표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근데 그걸 되게 쉽게 알려주시면서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 저 그게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암기 주입식 교육을 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걸 딸딸 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궁금해져가지고 이걸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보 습득할 때 되게 큰 도움을 준다 생각해서 되게 그런
코너명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약간 우리 깃발수라고 네. 제가 또 감사 칭찬을 또 했더니 오늘 또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네요. 아, 네. 카톡 보내주셔서 외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환경 주제인데요. 조금 일상에서 찾아보는 환경 이야기를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뭐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지금 뉴 노멀, 이젠 이게 노멀이 돼버렸어요. 그쵸. 집에 주로 있고 이런 칸막이도 우리 계속 있고 네. 방금 전까지 우리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네. 또 우리 집콕 생활이 또 이제 노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엔 계속 재택하고 있고 아마 재훈님도 요즘 재택하시죠? 네. 네, 이렇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음. 계실 텐데 이렇게 집콕 생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해요. 이제 환경 전문 언론인 그 그린포스트 코리아에서 이번에 기사를 내셨는데 이 집콕 생활과 관련된 환경 영향이에요. 일단 지난해부터 이 홈푸드, 그러니까 뭐 밀키트, 배달 음식, 그리고 가정 뭐 간편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포장재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비율 자체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한 18.9%, 한 20%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요건 순수 집계량만이기 때문에 집계 안 된 것으로만 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와. 그러겠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꼭 그 플라스틱 폐기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 자체도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20에서 4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집계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많이 보죠. TV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스트리밍으로 이제 1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는 것하고 이제 자동차를 이제 1km 주행하는 동안 나오는 탄소 배출량하고 같다. 물론 어떤 자동차인지 혹은 스트리밍 할 때 그 해상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엔 점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그 지식이 해상도를 좀 낮출수록 탄소 배출량이 적다라는 것인데 그 720보다 한 360을 볼수록 탄소 배출량이 적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덜 이제 투입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돌리는 것도 다 결국 전기로 돌리는 거여서 전기를 타고 올라가면 뭐 석탄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낮은 걸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요즘 방송 보다 보면 이 되게 화질이 깨지잖아요. 네. 그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세팅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맞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볼 때 옛날에는 1080인가 그 네. 최고화질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깨지는 거예요. 너 왜 그런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고 그걸 자동으로 낮춰놨다. 근데 뭐 그게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도 일각 있는데 아무튼 이 영향으로 자동 세팅을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깨지더라고요. 그 볼 기본 때마다. 세팅을 아예 세팅. 낮은 해상도로 했다는 예, 거죠. 예, 유튜브 측에서. 아마 뭐 저도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요런 환경적인 것들 아니면 이런 어떤 인권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기업의 행위를 워싱하는 수단으로서 잘 활용된다는 걸 많이 봐서 그런 명분으로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닐까라고 어떤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는 방어 기제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 네. 네,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여러 있을 것 가지 같아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조치면 좋긴 하겠죠. 또 그 마침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운영할 때도 이제 전력 소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되는데 그 비트코인 채굴도 다 컴퓨터 돌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전력 소모량이 이제 엄청나죠. 와. 예. 아예 그냥 어디 지역을 아예 그냥 슈퍼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거 채굴 하고 있고 맞아. 네. 그 중국 보면 뭐 네.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겠죠. 중국의 어떤 수력 발전 댐 있죠. 예. 댐엔 이제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그 물 뒤에 이 채굴 센터 있는 사진 보셨어요? 예, 그 봤던 것 같아요. 수력 발전 댐에서 네. 직접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어마어마. 있는데 그 연간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요 전력량이 우리 칠레 정도 되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연간 전력 소모량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연간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량이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 인류와 문명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만 극대화가 돼서 가치가. 요즘에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 나면 꼭 한 사람으로 이게 모여요, 이야기가. 네. 일단 뭐 그런 상식적인 것들도 좀 있고요.
또 그 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샤워라든지 또 덥다 보니까 또 빨래 하는 양도 늘어나면서 물 사용량이 더 많이 늘었다라고도 하고 또 택배 이용 많이 하니까 이제 박스나 뽁뽁이 같은 거 네. 많이 아. 나오고 비닐 포장도 엄청 맞아요. 나오잖아요. 잘 띄어지지도 않는 비닐 포장 같은 거 있어요. 네. 비닐 포장 같은 것도 많고 또 아이스팩. 네. 아. 네. 저는 근데 이 아이스팩은 요즘에 좀 잘 쓰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이거 얼려놨다가 수건에 싸서 껴안고 자면 좀 낫긴 하더라고요. 어. 네, 그렇게 활용은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뭐 지자체마다 아이스팩, 수거함 이런 것들도 만들고 계시긴 하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박스에 뭐 테이프 붙어 있던지 아니면 종이에도 스테이플러 같은 거 박혀 있으면 그거 재활용이 이제 안 되니까 네. 문제인데 그런 것들 그런 쓰레기들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택배가 많아지면 어쨌든 차량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길죠. 와, 그러네요. 어. 그리고 트럭들은 다 경유차잖아요. 네. 고려하면 택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이고 또 에어컨 사용량 많이 늘어났죠. 에어컨 사용량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에는 26도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고 가급적이면 아니 웬만하면 정말 제발 1등급 사용하시라. 네. 그 전력 효율 1등급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 하기가 조금 아쉬워서 추가로 하나 그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아마 화면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요 네. 저탄소 밥상이라는 거예요. 저탄소 네. 밥상이요? 네, 저탄소 밥상이라는 활동을 하시는 그 연구자들이 계신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한국일보라든지 다른 언론이나 다른 기관들이랑 저 홈페이지를 만드셨어요. 저게 어. 뭐냐면 네. 한 끼 우리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저기 보시겠지만 뭐 쌀밥, 잡곡밥, 뭐 물냉면 해서 쭉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그 위에 카테고리도 뭐 국, 탕, 찌개 등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 음식들을 클릭을 하면 네. 하단에 있는 그 저 밥상에 클릭하신 음식이 표시가 돼요. 네. 표시가 되고 결과 보기를 누르시면 그쵸? 저렇게 쭉쭉 누르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밑에 저렇게 당신이 오늘 먹은 밥상은 뭐 자동차 한 대가 얼마만큼 이동한 배출량이다. 오, 또 직관적이다 이거. 그쵸? 소나무 그리고 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나무가 얼마 필요하다. 어. 그런 와. 것들이 나와요. 이거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 꼭 오셔서 한번 이거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딱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네요. 네, 한 끼 밥상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탄소 계산기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구글에 뭐 탄소 계산기라고 쳐보셔도 좋고 네. 바로 쳐보시라고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검색해보시면.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한국일보 홈페이지와 연결된 이 탄소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방금 보신 저 웹사이트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제육볶음이 탄소 배출량이 많을까? 소불고기가 탄소 배출량이 많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소불고기. 소불고기. 저는 제육이 많지 않아요. 제육. 오, 이유가 일단 소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소니까 소도 그렇고 뭔가 그 불맛이 뭔가 탄소 느낌이 나요. 불맛. 아니 근데 그 비과학적인 얘기는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보죠. 저는 어. 일단 조리 시간이 네. 제육은 돼지고기니까 더 소보단 더 익혀야 되지 않나. 네. 가스를 켜고 그래서 저는 왠지 돼지고기가 좀 더 배출량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 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접근이 되게 좋아요. 오. 그러니까 소고기, 이 소불고기와 이 제육볶음, 요 음식이 차려지는 그 루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쭉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소불고기고 제육볶음인데 요 소고기는 국내산이야. 근데 돼지고기는 수입산을 썼다. 네. 라고 하면 우리가 소가 돼지보단 탄소 배출량이 높지만 수입산이기 수입하면.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길면서 오히려 소고기보다 더 많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 그 제육볶음이 될 수도 있는 신기하다. 거거든요. 네. 죄송한데 너무 으쓱한 게 보기가 싫네요. 여긴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잘 듣고 아니, 있는데. 청국장에서 처음으로 되게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제가 요즘에 이게 좀 약간 거짓말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오이석 대표님 생각을 집에서 종종 해요. 왜 그러냐면 제 팬이세요? 아 무서운데 팬인 것보다도 원래는 제가 환경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 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내 그냥 삶의 질을 높이는 맞아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주의였어요. 적극적으로 인정하시네요. 예. 잘 진짜 몰라요. 없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더우면 에어컨을 좀 낮게 틀고 그러니까 네. 그런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새날하면서 대표님이 계속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 족발을 한번 시켜 먹었었는데 족발. 이 족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달 용기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가 10개인가가 넘더라고요. 족발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늘, 뭐 소스, 뭐 야채 해가지고 그게 뭐 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정도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대표님은 이런 거 안 드시겠구나.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거짓말 같을 수 있지만. 거짓말 같아요. 정말 아니, 그래서- 거짓말 같은 시간이네요. 아니요. 그래서 진짜 이 먹으면서도 이 환경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접근법도 너무 좋았어요. 그 가스를 몇 분 동안 쓰냐.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제육볶음과 뭐 사골곰탕 이렇게 하면은 가스 쓰는 시간이 와. 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추적해서 요 음.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환경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뭔가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고기 많이 하지만- 드신다고 하던데. 하지만 배달 음식 같은 거 요즘 최대한 안 먹고. 오. 네. 근데 아까 이 집콕 생활하면서 바뀐 생활 습관에 따른 이 쓰레기나 탄소 배출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건 다 측정을 해서 뭔가 정형화를 시켜놓은 건데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짐작하기도 힘들고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저희가 배달 음식이나 택배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택배가 오는 동안 그 배달 음식이 오는 동안 탄소를 또 배출하게 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탄소 발자국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진짜 없었구나 생각에 네.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겠지라는 생각은 좀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요. 쉽지 맞아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쵸. 네. 제가 오늘 요 기사를 요 소식을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문명 자체가 탄소를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탄소 배출하고 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네.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오늘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이거 탄소 배출량 얼마나 되려나? 그 비빔밥 먹고 싶은데 얼마나 되려나? 이런 그런 궁금함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좀 갖고 왔고요. 뭐 사람들마다 혹은 저처럼 이렇게 환경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마다 모두 접근법이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이고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후위기 시대고 죽을 때까지 기후위기 시대일 수도 있는 아주 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든지 뭐 충격요법처럼 한다든지 하는 건 저는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긴 싸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자각할 수 있고 우리가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나라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계기를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사실 환경 쪽에 이런 어떤 스노우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정치도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987년 뭐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을 되게 큰 딱 하루에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게 계속 쌓여온 거잖아요. 네. 그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이석 대표님도 우리가 뭔가 먹을 때 당장 그렇다고 뭐 유튜브 보지 마,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나씩 근데 그게 또 이상적으로 5천만 인구가 아주 조금씩만 실천하면 소수가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뭐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경각심을 주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존재하는 것만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탄소는 계속 배출이 되게 돼 있는데 네. 계속 뭔가 친환경 인증, 친환경 마크 이런 게 좀
좀 너무 무분별하고 이게 아. 탄소인지 쓰레기 문제인지 어떤 관련과 된 문제인지도 모르게 모호한 그런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좀 된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서 이제 카페에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네. 그 분은 사서 쓰신 거예요. 음. 주인분은 이게 친환경적인 건 줄 알고. 근데 이게 실제로 배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분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폐기하자니 거기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저탄소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를 좀 덜 쓰레기라든지 이런 표기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이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좀 고민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워낙 자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벤츠도 전기차를 두 번째로 내면서 지구를 살리는 자동차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니죠. 지구를 그나마 덜 파괴하는 자동차인 거지. 자동차는 존재 자체로 네. 지구를 파괴합니다. 음. 네.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0일 뿐이지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선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자원도 그쵸. 소모하고 있고 그럼 자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또 채굴 하느라 또 트럭으로 자원 옮기고 하는 동안 또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탄소 배출은 돼요. 그래서 지구를 살린다? 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쓰고 있고 친환경이란 말도 되게 가볍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매주 이렇게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달타령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뭐 주말 통하고 또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금 아직 주초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백신을 가지고 정부를 뒤흔드는 발언을 한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 보면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폐기 직전 백신을 루마니아에서 가져온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이 백신 처리국이냐 이런 식으로 뭐 망언을 쏟아냈는데 제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저도 보면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어떤 게 바로 또 연결이 됐냐면 안철수 딸 안설희 씨 코로나 인체 침투 열쇠 찾았다. 이 기사가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 시점에 오묘하다. 누군가의 이런 뭔가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 혹시 아닌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안철수 대표를 되게 싫어하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그 기사를 저도 자세히는 못 봤어요. 다른 중요한 소식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갖다 지금 제가 그게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또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질 타이밍인 것 같다는 얘기에는 저도 일견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 뉴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 허은하 씨가 얘기한 발언이잖아요. 네. 네. 그게 자체가 이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그 키워드를 걸고 약간 좀 너무 어그로성이나 약간 가짜뉴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거를 계속 메인으로 걸고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약간 반감을 가지게 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자체가 솔직히 국힘 쪽에서 뭐 코로나 시국에 뭘 한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백신이 없으면은 못 구해온다고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 임박된 거를 가져온다 막 폐기국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다 뭐 어이없는 뉴스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멘트 자체가 올드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어그로성인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그 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아,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폐기돼서 그렇죠. 소비기한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유통기한을 이런 데 사용하시는 건 너무 올드한 전략인 것 같고 저는 그분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뭐 우리나라가 G7 넘어섰다면서 알바니아, 베트남, 튀니지랑 같이 백신을 만든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최초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원조를 주던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로 만든 첫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요 멘트들을 만약에 뭐 허은하 씨 이분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으면 우리나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비난을 받을지 진짜 감도 안 올 정도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그쵸. 네, 그러니까 멘트네요. 허은하는 그냥 허은하다 약간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실제로 홍준표, 유승민, 서민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논조로 뭐 이현주 씨라든지 문재인 정부 백신 가지고 맹비난 퍼붓다가 그 여준성 그 보건복지부 네. 장관 정책보좌관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되게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 팩트 체크를 해줬을 때도 내용 보면 뭐 이 기한도 11월까지다. 그러니까 그런 반박이 있고 나서 오히려 그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죠. 예, 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는 국민의힘의 그 뭐 그걸 거길 말살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민생 외치는 게 저는 진짜 하나도 안 와닿아요. 이게 단순히 뭐 당이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코로나 시국에는 힘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든 이 현 정부가 잘한 게 있으면 차라리 본인들도 거기에 기여한 게 있다고 숟가락을 얹는 방식으로 가서 그러면서 뭔가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떨까. 그게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 그 진정한 보수의 그 가치 그런 어떤 행보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 정부의 성과마저 다 부정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품격 없는 보수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또 보수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들이 추구하는 건 이 국민들의 이익, 뭐 민생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 그 개인의 사리사욕 실제로 지금 막 분열되고 이런 거 보면 왜 그런지도 알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로지 집권만이 목적인 이익 집단이죠. 집권을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사실은 허은하의 말이 얼토당토 안 하다고 누구나 보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말인데 이거를 자꾸 언론에 실어주고 마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라는 식으로 뭔가 중간에서 줄타기 한 듯한 자꾸 균형을 잡을 의견처럼 네. 보이게 해요. 자꾸. 마치 그런 것처럼 해주는 게 저는 좀 괘씸하달까. 그 대표적인 게 차라리 허은하 씨는 그나마 그 정치인이라기도 한데 그 서민 씨. 나 진짜 서민 씨 얘기가 거의 계속 다음 포탈에 막 올라와 있잖아요. 네, 댓글도 네, 막 거의 그때마다 몇천 개 막 10,000개 가까이 달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의 말에 어떤 가치가 있길래 뭐 진중권이라든지 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김남국 의원한테 완전히 그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자기는 디테일에 약하다고 그런 사람이 실컷 모든 이슈마다 끼어들어가지고 어그로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언론도 결국에는 그 클릭 장사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뭐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게 다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또 저도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그 필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민생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그 국민들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앞서서 저런 서민 씨의 진짜 가치도 없는 얘기를 그 말씀하셨듯이 양비론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마치 정당한 주장 하나의 주장처럼 그렇게 실어주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들 뭐가 좋다고 그렇게 포털에 거는지도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안철수 딸 안설희 씨에 대해서도 뭐 좀 너무 나간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언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오는 게 어떤 사진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컨테이너나 무슨 방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를 싸서 그냥 포장을 해서 그냥 다 쌓아놨어요. 네. 그런 사진들이 오늘 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방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백신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런 식의 보도들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진짜 탈진실의 시대가 왔구나. 도대체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 언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등장하고 어떤 대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그 내용마저도 언론에 나와야 믿게 되는 네.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언론과의 그 충돌은 이 마찰은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냥 여야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정치인들은 이게 진짜 둘도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시기라 생각하고 좀
후퇴 없이 좀 단호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그렇게 따르겠다, 뭐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언론인들의 비난 네. 이게 두려워가지고 몸살이면은 모순이 아닌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시달리다 가셨는지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성함을 팔지 말든가 네. 아니면은 진짜 그냥 뒤가 없다 생각하고 앞장서든가. 어차피 현 시대 때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 혹은 어떤 위인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후 시대에 나중에 가가지고 그땐 이랬지라면서 평가를 받고 뭐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현역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좀 폭넓게 인정하는 부분이 생기듯이 지금 당장에 너무 그렇게 평가에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재훈님 이슈로 그럼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 네. 재훈님 그럼 많이 또- 기다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메인이 왔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가지고 국민의힘에 관련된 또 소식인데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메인 포털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짧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국힘 관련 송부 내용으로는 뭐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나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토지보상법 의혹, 뭐 농지법 위반 등 다양하게 그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굉장히 상위 랭크에 오르면서 조회수나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공감수, 그러니까 좋아요죠.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시 국힘, 이런 당이 현 정부 부동산이 뭐 어쩌고 하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하다니 뻔뻔하다. 그리고 국힘당에서 12명밖에 안 된다고 사실대로 밝혀라. 더 있으면 더 있었지 12명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전 의원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김연아 전 의원을 SH 사장으로 내정을 했다가 집 4채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격 논란과 함께 그 자진 사퇴를 하셨던 그분도 계속 그 댓글에 많은 공감수로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거 추가해야 되는 게 그냥 다주택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과거에 뱉었던 말들에 네. 대한 책임으로 그렇죠. 이제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기자들을 만나서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안을 검토하고 그 12명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요거까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 12명의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런 관련 처분들로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보도된 게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은 뭐 탈당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국민의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허은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그 국민의힘 이 지지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스스로 계속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 청년으로서. 그러니까 요즘 국민분들이 사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청년 입장에서 이게 집값이나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살면서. 네. 근데 약간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약간 계속 논란이 되면서 어떤 국힘 어떤 정당 이미지나 어떤 지지율에도 타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짧게 해봤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12명 리스트 네, 중에. 근데 네. 딱 눈에 띈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았어요? 그 대권 도전 선언했던 윤희숙 씨. 예, 그 맞습니다. 가짜 임차인 논란이 네.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대응하겠다.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 했는데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되게 뜨뜻미지근했잖아요. 그 윤희숙 의원 그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나 가족도 아니고 약간 좀 그 내부에서 봤을 때 본인 가족이 아닌 뭐 다른 뭐 명의 뭐 그런 걸로 된 거라서 좀 그렇게 됐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미지근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뭐 박덕흠, 전봉민이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왜냐면 뭐 전봉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재산 1위라고 뭐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빠지고 뭐 진짜 차 떼고 뽀 떼고 다 떼고 나서 떼고. 그리고 그렇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차명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해주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재산이나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거를 좀 더 엄히 다스려야 되지 않나. 저는 12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신뢰하기 힘든 수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그런 실제로 댓글들도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이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제가 너무나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근데 그 봤는지 심정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리고 비율로 보면 이게 그냥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보면 국민의힘 비율이 엄청 많은 거죠. 예, 그 100명 간 넘는 정당에서 지금 저렇게 있고 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뭐 그렇죠. 태영호 의원도 네, 빠졌고 맞습니다. 동의하지 태영호 않았던 의원 분들도 있고. 재산 늘어난 것도 사실 거기에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엄청 깔끔하게 이 결과를 보고도 뭔가 되게 깔끔하게 이런 의혹이 해소되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 50명 나왔으면은 이제 깔끔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그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왜냐면은 저는 그 기준에 맞게 했을 때 열린민주당에서도 한 분 나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명 중에 1명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만 몇 분인데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우선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그 국민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댓글 보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저 그중에 김미경 하나일 의원님은 뿐입니다. 이미 해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를 다 지나온 문제를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끌고 나온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뭐 건의기에선 또 입장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예.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냐의 문제죠. 사실 언론 기승전 언론으로 가는 게 언론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창을 제대로 똑바로 비춰야 되는데 물론 50대 50 균형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니까. 왜냐면은 다뤄야 될 얘기도 많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보도 지면도 한정적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언론중재법 얘기랑 맞물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언론에서 책임지지 않고 그냥 막 써제꼈던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도 안 지고 실제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여태까지 500만 원 이하로 이런 그러니까 책임을 진 경우가 거의 절반 좀 안 된다고 해요. 한 47% 정도인가? 그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언론인들 언론 뭐라 하죠 그걸? 조선일보 같은 그런 그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이죠. 언론사. 네, 언론사. 그런 언론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런 곳은 그런 거는 엄청난데 그 수익은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전 되게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사항 21조 4항인가를 보면 그 언론의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의 피해 구제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쏙 빼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언론 사주의 자유인 것처럼 자꾸 저런 식으로 재벌 기득권 옹호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언론 탓만 하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언론이 똑바로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뭐 오늘 또 이슈라서 좀 얘기 연장선상으로 좀 하자면 그 조국 전 장관 따님 네. 지금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혹시 소식은 다 보셨죠? 네. 네. 재훈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약간 이 입학 취소라는 게 원래 그 표창장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인데 그 기사를 보고 그냥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예. 그냥 그 반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사로 뜨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좋아요 누르는 것 자체가 그냥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서 되게 그 SNS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인 글을 썼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개인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뭐 정유라 씨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가 되면서 사실은 뭐 비교될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뭐 유죄가 나오고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언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그때 당장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당장 네. 조민 의대 입학 취소되나 하면서
근데 이거를 계속 부추긴 거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관이 마음 먹고 어떻게 문항을 설계하고 그걸 만드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여론을 집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언론이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호도하고 어딘가로 끌고 가고 누구를 죽여버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너무 기능을 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훈님도 요즘에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 악플에 대한 얘기도 막 저희가 하고 네.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심지어 본인이 선택한 삶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중 앞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악플 같은 거 자제하자. 이것까지는 그 사람이 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이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근데 그분은 뭐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딸로 태어나겠다라는 거를. 근데 그렇게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고통받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나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진영에 상관없이 너무 많이 욕을 드시고 마치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댓글에 그럼 정유라한테 왜 그랬냐 이런 얘기 분명 달릴 저도 것 그 생각을 같은데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하죠? 예전에 그 빵꾸똥꾸야 하는 그 시트콤이 있었잖아요. 하이킥. 네, 하이킥에서 보면은 그 없는 집 자식보다 있는 집 자식에 더 뭔가 되바라지게 행동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이는 더 귀엽다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아 얘는 집은 잘 살지만 뭐 결핍된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계속 방어를 해주고 대변을 해주는 듯한 심리가 있대요. 인간이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심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재벌 2세, 3세나 그런 사람들 되게 당당하게 SNS에 뭔가 자기의 잘 사는 모습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것 아니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잣대가 너무 엄격한 잣대가 이제 그분에게 되게 적용이 돼서 재단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뭐 당연히 인생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박탈감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적인 거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유독 그런 것들이 많았다. 너무 이분은 심지어 여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분이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성 인권 맨날 외치던 그 정치인들은 왜 그 조민 씨가 그 혼자 사는데 그 네. 집에 TV조선 정수영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뭐 이렇게 밤늦게 초인종 누르고 심지어 취재라는 명분으로 멍들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어떠한 입장도 안 밝히는지 진짜 이것은 여성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정파적이지 않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데서도 앞장서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조선이라서 말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 얘기해봤자 뭐 뭔가 이익 될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난 그런 거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거고 그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자녀들 전수조사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조민 씨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갔던 사람들 다 까보면 전국에 있는 사람 그때 그 제도 아래에서 대학을 갔던 사람 다 까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그 몇 시간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인턴 증명서 허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애초에 사법부가 판결 내리고 말 같지도 않은 그 검찰의 논리는 다 받아들이고 변호인의 어떤 합당한 주장들은 다 제거하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까지도 근데 민주진영 내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은 그래도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그마저도 부정하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법부 자체를 그냥 불신하자 뭐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법부의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법부가 마치 지금은 과거에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종교 이상의 그 영향을 진짜 끼치는 것 상황 같아요. 자리인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그냥 신 같아요. 판사가 얘기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진리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사법부 이 불신하는 마치 뭐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데 말 같지도 않은 거고요. 당장 지난 정권 때 그 양승태 사법거래 같은 거 그리고 지금도 판사들 사고 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다. 그 영어 성적 4위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창장 전혀 그 영향 없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안 났다. 근데 지금 부산대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어떤 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김건희 지금 9년 전에 외할아버지 탄원서도 공개됐죠. 그 한림대학교 그 논란 네. 터지고 나서도 지금 뭐
뭐였더라 그 또 추가적인 그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 뭐 미술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그 교육대학원의 미술 교육을 전공한 거랑 미술대학원은 아예 다른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사고 쳤던 것들도 다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오마이뉴스나 일부 언론 제약은 안 다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 전 장관 따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의혹, 단독, 속보 붙여갖고 맹폭을 가하니까 사람들이 자세히 안 들여다봐도 아, 이 사람들은 범죄자 집단인데? 그러면서 영화 기생충 갖다 끼워 맞추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만 배워갖고 언론인들이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남의 집 앞에 가갖고 히덕거리면서 짜장면 짬뽕 이타령하고 있고 윤석열 앞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 공손하게 있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언론인의 모습이냐. 나 진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자체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비정상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의성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마침 제가 어제 그 미얀마와 저널리즘을 다룬 세미나를 쭉 들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KBS의 김원장 특파원님이 나오셔서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들었는데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의 독립 언론을 이제 탄압을 하니까 독립 언론에서 컴퓨터 들고 어디 시골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이제 도망가서 계속 진실을 전하려고 하고 인터넷으로 SNS로 계속 기사를 만들어서 내고 하니까 군부가 아예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인트라넷을 만들었어요. 전국망 인트라넷처럼 만들어서 허가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하니까 그 언론사에서 SNS가 아니라 SMS 문자 네. 메시지로 진실을 전하겠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지하고 싶고 이 언론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오늘 요런 뉴스 그리고 어떤 언론들의 전반적인 행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한심하죠. 너무 네. 한심하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 뭐 소비 기레기라거나 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도 본인 딴에는 다 자기가 독립운동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되게 자기가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글을 적는다고 생각하고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뭐 좀 안타깝긴 한데 실제로 기득권이 어딘지 지금 분간을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그 사법부라든지 내가 적기만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일이 되고 적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없는 일이 돼버리는 왜냐면 검찰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오히려 기소하는 것보다 불기소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권력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고 없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칼끝을 겨누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180석 있고 지금 뭐 민주당 정부라고 여당이고 뭐 정권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이 기득권 카르텔이 어디에 있는지 봤을 때 참 좀 그러니까 이게 이 청국장을 네네.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에 100% 공감은 하면서도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게 되게 걱정이에요. 그 맞습니다. 민주당 그거는. 정부인데 지금 이걸 또 언제까지 또 남탓할 거냐라는 게 지금 음. 주위 청년들의 대다수 반응이거든요. 솔직히 정치 관심 없는 친구들이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기득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왜 이해찬 대표님이 뭐 20년 집권론을 그 말씀하셨는지도 그 맥락을 다 아는데 문제는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뭐 어떤 지점에서 움직이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위에도 물어보고 또 캐치도 하고 전달하고 뭐 그런 게 또 청국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뭐 아무튼 근데 저도 말씀에 되게 공감해요. 근데 왜냐면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랑 박근혜 정부, 문재인과 박근혜가 뭐가 다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왜냐면은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어차피 뭐 정부나 정권이 다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똑같지 않아? 뭐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설득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오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을 좀 더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좀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강의 같은 데 가면 게임하다가 만약에 뭐 부모에 대한 뭐 악플 달았다, 뭐 패드립 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갖다가 갑자기 사형을 때린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맞는 비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벌금을 낸다든가. 근데 지금 딱 그 꼴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신격화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비판을 하는데 반대로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정 악마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전 그래서 그걸 악플러보다 더 심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언론에서 작정하고 막 보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비난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도 가끔씩 이제 이름을 이렇게 주목을 받죠. 특히 별로 안 알려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그걸로 재미를 보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박제해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악플러들도 똑같잖아요. 남들 수십만 명의 악플 달 때 나 하나 살짝 달아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는 책임 쓱 회피하고 나보다 더 심한 애 있었다고 하면서 스스로한테 이제 면피를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지금 이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앞장서서 비난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들 다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아무튼 좀 화가 나가지고 특히 네. 이 얘기는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남 얘기에 뭐 그러냐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세월호도 지금 딱 그런 비아냥되는 사람들 세월호 비아냥 딱 그랬잖아요. 뭐 남의 자식에 왜 그렇게 오바하냐 이런 얘기부터 일베가 얼마나 조롱하고 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때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랬는지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요 기사에 요 이슈가 꽤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그 히틀러 시대 때 유태인 탄압했던 느낌 같아요. 어떤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고 명분은 필요하고 또 희생양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유태인이 뭐 돈 많다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 유태인들을 탄압한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못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지지하고 반대로 그들을 탄압했던 나치를 더욱 비난을 하는 건데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참 오늘도 되게 화가 나는 소식들이 네. 많았는데 그럴수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또 정치 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청국장에서는 뭐 되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또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92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나 그거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쳐.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